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훈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타이틀이 최근 기사로 보는 재무설계. 저희가 이제 시청자 요청을 어떤 주제로 이제 해달라는 요청을 좀 받기도 하는데요. 이제 많은 요청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어쨌든 계속 이 재무설계 관련한 기사들, 뭐 세금 관련하든지 뭐 연금 관련하든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최근 기사들을 업데이트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첫 시간인데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주성, 이수성 전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퇴직금 중간정산 땡땡이면 소득세 절반, 이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보통 40대 직장인 집 사느라 퇴직금 중간정산 하면 소득세가 어떻게 되고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되고 또 퇴직금 중간정산했는데 퇴직소득정산 특례활용법에 대한 또 기사도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으로 지금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네. 이제 중간정산을 하시는 게 좀 어렵다라고 다들 알고는 계세요. 근데 이제 주로 중간정산을 하시는 이유가 뭐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네. 뭐 아니면은 뭐 전세자금을 내가 마련을 하겠다거나, 뭐 아니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한 4,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퇴직금이라도 미리 땡겨가지고 중간정산해서 집을 좀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정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 보통은 중간정산을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퇴사하실 때 네. 별다른 이제 뭐 혜택을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중간정산 특례제도를 활용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퇴직하면서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랬을 때와 이제 중간정산 했던 거랑 나중에 퇴직금 최종적으로 퇴사를 하시면서 받는 퇴직금이랑 네. 합산해서 이제 그 특례를 활용을 했을 때 세금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게 요즘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인데 어쨌든 부담이 되다 보니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라도 좀 보탬을 하고 싶은 이제 니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중간정산하고 나서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걱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먼저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네. 퇴직금 중간정산 하면서 이제 퇴직금을 수령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일단은 그때까지 근속한 걸로 보고 소득세를 한번 내고 1차 소득세 내고. 네네. 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네. 또 퇴직금을 또 받을 거니까 네. 1년에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을 받을 거니까 최종적으로 2차 소득세를 내고 네. 이렇게 두 번을 내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례 규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간정산 했을 때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일단 내고요. 네. 나중에 최종 퇴사할 때 나는 그 중간정산 했던 것까지 다 합산해서 세금 계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최종 퇴직했을 때 실제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네. 거기에서 중간정산하면서 냈던 퇴직소득세는 차감하고 나머지를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근속연수 적용을 중간정산할 때까지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또 끊어서 하느냐 아니면 통으로 보고 길게 보고 하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네요. 네. 그럼 당연히 특례 규정을 활용하는 게 유리한데 네.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주변에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특례 규정 적용하고 퇴사하는 거하고 그냥 중간정산 받고 나머지 차액을 받고 하고 이제 특례 규정 적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케이스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표
11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특례 규정을 미적용했을 때 이분은 2004년 1월 1일 입사한 걸로 되어 있고요. 2019년 12월 31일 날 중간정산을 8천만 원을 하셨어요. 8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근속연수 공제라던가 그 다음에 12로 나눴다가 세금 계산하고 다시 12를 곱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랬을 때 내셔야 되는 세금이 지금 보면은 219만 2천 원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또 4년을 더 근무를 하시고 퇴직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근무한 퇴직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다시 또 38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257만 2천 원을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분이 특례 규정을 만약에 적용을 하셨다. 그러면 200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냥 총 근무를 하시고 1억 받은 걸로 다시 계산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근속연수 공제가 무려 4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계산해서 내셔야 되는 세금이 11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례 규정 미적용했을 때하고 특례 규정 적용하셨을 때하고 세금이 무려 14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상당한 차이, 2배 넘게 차이인데 이게 이제 특례 규정 적용 시에는 이게 보니까 만 20년 근무고 중간정산 15년 하고 퇴사 시 또 한 4, 5년 더 하니까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건데 이 구간 때문에 그런지 이게 근속연수 공제가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그게 이제 15년까지 근속연수 공제가 있고 20년 이후 근속연수 공제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간이 있고 나눠져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퇴직소득세에 이제 가장 많이 적용을 받는, 영향을 받는 것이 근속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근속연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의 어떤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젊은 분들은 크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퇴직을 지금 막 하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가 보통 25년에서 40년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중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퇴직금을 정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나 어떤 연구소, 기타 이제 그런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례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참 차이가 나지만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 강의하고 상담을 해드리면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다다음 달 퇴사하시는데 강의를 해드렸더니 이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누구한테 이거를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실제로도 아마 놓쳐서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도 잘 나왔지만 특히 이제 막 지금 퇴직하시는 특히 50세 이상 이런 분들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워낙 저희가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뭔가 이렇게 세금에 대한 절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에서 좋은 내용이 하나 좀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특례제도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 위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사에서도 보면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계열사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으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다 이 정산 특례 제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근속연수에 합쳐진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 케이스도 다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도 좀 꼼꼼히 우리 방송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신다면 꼼꼼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해당이 되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이 있겠는데. 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아예 완전 다른 법인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퇴직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완전 다른 회사다. 그거는 이제 다른 회사인 거죠. 그럼 그건 따로 이제 퇴직금을 따로 정산하고 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나눠서 이제 해야 되는 거네. 자, 그리고 요 표도 이제 지금 굉장히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퇴직소득세액 정산. 뭐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투자증권에서 퇴직소득 세액정산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요. 뭐 총 퇴직금이 중간정산한 것까지 합산했을 때 뭐 한 분은 이제 특례 적용 전에 최종 퇴직금 3억 원 받은 경우, 그 다음에 특례 적용해서 3억 받고, 그 다음에 중간정산 5천만 원 받은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총 퇴직금은 3억 5천으로 중간정산 받은 것까지 합산했을 때 금액은 더 커지는데요. 근속연수가 이제 3억을 그냥 내가 최종적으로 14년 근무하고 받았다라고 계산했을 때 3,100만 원 세금 내는 것보다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하면 한 15년 전에 5천만 원을 중간정산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3억 5천에 대해서 29년 동안 근속하고 이제 세금을 내는 거하고 대략 한 1,800만 원 정도 세금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뭐 근속연수가 길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훨씬 절세 금액이 크다 이런 얘기네요. 뭐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급여가 올라가면서 매년 쌓이는 퇴직금이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 임원 전에 근무했던 뭐 근속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년 된다. 근데 그때 퇴직금 중간 정산하고 임원이 됐다. 그래서 내가 뭐 몇 억을 한 4, 5년 근무하고 받아버리면 이제 정산할 때 사실은 근속연수가 짧으니까 공제를 많이 못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20년까지 내가 합쳐서 만약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얘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인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게 이제 7월 12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12일 날 기사화 됐던 건데, 뭐 오늘부터 디폴트 옵션 시행, 어떤 퇴직연금 상품이 인기냐, 잘 굴리면 짭짤한 노후,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또 뭐 IRP 디폴트 옵션, 고저 위험 선택하세요. 진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디폴트 옵션은 이제 기사에도 친절하게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이제 디폴트 옵션이 왜 시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면 결국 수익률 관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도 좀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한국은행 자료에도 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미국은 7.4%, 호주는 8%, 영국은 9.8%인데 대한민국은 2.4%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결국에는 정부가 뭐 요즘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개인이 연금을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뭐 다른 뭐 부동산이 상승하거나 뭐 사교육비가 상승하거나 하다 보니까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하고 있는 이 이제 퇴직연금으로 무언가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면 그게 차이가 나중에 받을 때 굉장히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를 이제 선진국처럼 적용을 해서 이 연금이 이제 무언가 투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좀 더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걸 만든 거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이 디폴트 옵션 시행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뭐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계신 분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퇴직연금이 오히려 안전하게 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디폴트 옵션도 이제 결국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퇴직연금에
두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딘가에는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건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 보면은 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에 각각의 이제 증권사나 이런 은행 이쪽에서 한 위험군의 2개의 상품들을 이제 갖게 돼요. 모든 금융사에서. 그래서 보통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놓으면 퇴직연금에 만약에 이제 뭐 1억이라는 돈이 가면 사전에 지정해 놓은 그 옵션으로 이제 이 자금이 움직이는 거죠. 특별히 내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게 이제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디폴트 옵션인데 이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이제 도입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DC형 퇴직연금 요즘 많이 갖고 있던데 IRP 포함해가지고 펀드 변경에는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디폴트 옵션이 이제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게 따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몇 개월 이게 그게 없으면 디폴트 옵션을 하는 건가요? 그 현금으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를 나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받는 퇴직금을 결정하는 이 수익률이 그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곰곰이 이제 따져보면은 사실은 뭐 예전에 뭐 꺾기 영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뭐 A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대출금리 좀 깎아드릴 테니까 대신에 퇴직연금 저희 은행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어느 회사가 잘 운용하는지 앞으로 관리를 잘 해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회사 급여계좌 관리했던 은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 퇴직금인데 회사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인만 하고 넘어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고객분들 상담을 하면서 퇴직연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DB인지 DC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뭐 DC로 했을 때에도 DC는 그러면은 금융상품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건데 뭘로 하셨냐?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 직원이 요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적기만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직원들 뭐 퇴직금 투자했다가 깎아 먹으면 나중에 직원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야, 안전한 거 뭐 이자 높은 거 예금 이런 걸로 해줘 뭐 이러면은 보통은 뭐 정기예금 이런 것들로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근로자는 내가 어디에 넣었는지도 모르고 회사가 그냥 하라는 대로 서류에 사인만 했고 그럼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은 이거를 새로 뭔가 다른 상품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넣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주 초저금리의 뭐 예수금 형태나 뭐 아니면 MMF 같은 거에 담겨 있는 경우에는 돈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럼 퇴직금이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DC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선택했던 상품이 만기가 돼서 이제 현금화되면 그러고 6개월 동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따로 안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디폴트 옵션을 정해 놓으면 정해놓은 상품으로 재가입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안 해놓고에 따라서도 또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분들이 좀 잘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그 수익률하고 우리나라 뭐 2%대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건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TDF 이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좀 드리면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서 가장 이제 수혜를 보는 이제 상품 그게 이제 TDF라고 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인데요. 결국에는 내가 은퇴가 멀리 있으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편입 비율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리고 채권 비중을 좀 낮추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주식 편입 비율을 좀 낮추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TDF 뭐 2040이다. 그러면 2040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그 상품 자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주식 비중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반대로 채권형 비중이 이제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비행기가 이렇게 연착륙할 때 그거를 빗대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 퇴직금을 그래도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TDF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은 2018년, 19년도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번 디폴트 옵션을 계기로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상품이 더 나올 것 같고 더 연구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추가로 조금 더 뭐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자나 이런 것들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거 해야 돼요? 뭐 안 하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뭐 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안 하시면은 대신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안 하셔도 무방한데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안 하면 그럼 내가 손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있는 거죠. MMF나. 그래서 수익률이 이제 많이 낮겠죠. 예, 그런 걸 이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다. 안 해도 된다? 예,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가장 노멀하게 뭐 누가 관리를 해주거나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TDF 시리즈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로 진행을 하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DF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자산 배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몇 군데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요. 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을 할 때 이제 자기들이 위험에 따라서 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위험을 선택하면은 뭐 TDF 반에다가 뭐 다른 펀드 반 이렇게 해서 두 개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저위험 같은 경우에는 뭐 50%는 예금에다 넣고 뭐 20%는 뭐 TDF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들이 리스트가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수익률을 높이고 대신에 위험 부담은 좀 하겠다라고 하면은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아무래도 좀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좀 안전하게 좀 지키고 싶다 그러면 저위험을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디폴트 옵션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굉장히 이제 좋은 취지인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아직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 주신 상품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한계지만 그것이 뭐 이제 시작됐으니까 잘 개발되고 발전한다면 또 많은 이제 이 디폴트 옵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수익률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기사 보면 사적연금 세금 줄인다. 뭐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 요청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 사적연금을 이제 뭐 비과세가 됐건 뭐 이게 좀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게 폭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그 주변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약간 따지고 보면 가짜 뉴스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아마 은행에서 자료를 준 것 같은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신 그런 연금저축 보험이나 뭐 펀드 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뭐 IRP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연말정산하면서 세금 환급 받는 거를 굉장히 좀 선호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셨거든요. 그런 이제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은 상품에서 1년에 나중에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좀 적으니까 요번에 좀 늘려주자. 그래서 1,400만 원까지 이제 저율과세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확대를 해준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제 2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한도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55세부터 70세까지는 이제 5.5%, 그리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연금소득세를 내시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6.5%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율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조금 더 연금으로 받으시고 세금도 좀 절세하셔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요번에 정부에서 그 연금 수령액 한도를 200만 원 확대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0 확대해 준 게 확정이 된 거예요? 요거 하반기에 이제 확정돼서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1,200 여기에 포함되는 연금이 아까 이제 언급은 해주셨는데 국민연금하고 이 공적연금은 어떻게 돼요? 공적연금은 제외고요.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사적연금. 사적연금, 이제 연금저축하고 연금저축펀드라든지 소득공제 이미 받았던 그 이제 연금에 대한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그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은 다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매년 연말정산하실 때 모든 연금보험이 다 공제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이제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은 비과세라고 해서 가입을 많이 하시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상품이 아니고 이제 연말정산하실 때는 연금저축이라고 반드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 또는 개인형 IRP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DC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내가 돈을 불입을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세액공제를 만약에 내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품들만 나중에 세금을 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도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는 나와 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부터 이게 이제 1,200을 넘는 경우에 초과되는 경우에 올해부터 종합소득과세나 아니면 16.5%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원래 작년까지는 그냥 종합소득세 합산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세법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00을 1,400으로 좀 올려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리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적었고 조금 더 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금저축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신 것들은 이제 구개인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그 상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공제를 받지만 소득공제 한도액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뭐 240에 40% 72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상품은 여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그 예전에 연금저축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연금저축 계좌 뭐 이런 상품들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연금 뭐 잠깐 말씀 주셨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세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세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있는데 받는 금액이 이제 그 총 금액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세율이 5.5%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01년까지는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이 됐는데 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않았고 2002년부터 원천징수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천징수에 해당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2년 납입분부터 그 원천징수를 받은 그 분부터는 이제 연금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냈던 것들은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총 받는 금액하고 5.5%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증여세 공제 한도 규정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사적연금 세금
세금과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제 증여 공제라고 해서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직전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은 안 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금액이 올라온 게 2014년이고요.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금액 이제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내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전세자금이라도 좀 보태주고 싶고 이러는데 자꾸 주변에서는 그럼 그거 증여라서 세금 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좀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할 때 좀 어려움 겪는 것들을 부모분들이 이제 좀 도와줘서 좀 결혼을 좀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로 나온 건데, 요거는 좀 다른 기사예요. 이거는 사적연금 세금이랑은 좀 다르지만 뭐 어쨌든 결혼할 때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결혼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인가 아마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좀 키워서 세금 없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요즘 결혼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고 지금 막 물가가 비상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기사로 보는 재무설계, 기사로 풀어보는 재무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